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오래된 병,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순서지하고 설교문이 있습니다.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따라올까요? 이렇게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좀 낯설기도 한데요.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 있고 제가 원고를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그 연결, 교도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음 과정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898년 2월에)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고종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대원군의 문상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1898년 2월 26일 윤치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에게 고종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고종을 왕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18세기 경랑의 한 가운데 서 있던 왕과 왕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4년 흥선대원군이 경기도 양주의 집곡산장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55세, 정계에서 밀려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당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병풍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6폭의 난초 그림이 그려진 병풍입니다. 대원군의 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 그가 언제 그린 그림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화폭의 윗면에 허공에 그려진 난초, 노근난이라고 불려지는 난초입니다. 훤히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70년에 그린 부드러운 대원군의 난초의 그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림으로 뿌리를 드러낸 거친 필체의 노근난이 1874년 양주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을 표현하지 않고 뿌리가 드러난 채로 마치 공중에 떠있듯이 표현된 난의 그림은 뿌리 내릴 땅을 잃었다라는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고종을 대신해 섭정을 한 지 꼭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소 한 통이 대원군의 정치적 뿌리를 흔드는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면함 최익현의 글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친친의 지위를 높이고 녹을 많이 주되 국정에는 관여치 말도록 하소서. 면함 최익현이 고종에게 친정을 펼치라며 직접 정치를 하라며 지난 10년 동안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던 흥선대원군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겁니다. 사실 대원군은 아무런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권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왕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하겠다고 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1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이용하던 궁궐의 전용문조차 폐쇄되어 버립니다. 대원군의 탄핵 상소가 올라간 직후 고종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루어진 조처였습니다.
영남의 유생 만여 명이 대원군의 정계에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만든 만인소의 초안이 발견됩니다. 대원군이 정계에서 밀려나 직공으로 내려가자 집단 상소를 고종에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옆에 사진으로 보이죠? 전하께서 며칠 안으로 행차하셔서 빨리 환차하시기를 청함으로써 위로는 독실히 봉양하는 뜻을 돈독히 하고 아래로는 간절히 바라는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시골에 놔두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으니 표면적 이유는 대원군의 정치적인 역할을 그대로 복원시키라는 것이 이 유생들의 탄원이었던 거죠. 공론 정치를 중요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만여 명의 유생들이 연이어 만인소, 국왕이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로 약 100m에 달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서명이 일렬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영남 유생들은 이같이 만인소를 세 차례나 올리며 고종의 불효를 질책합니다. 참 재밌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선이 벗어나 있는 거죠. 잘못된 게 뭔지를 서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유교 국가에서 효를 내세운 논리 앞에서 국왕이라고 해도 무작정 버티기는 힘든 법이었지만 고종은 굴복하지 않고 고종실록에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크다. 복합 상소를 올린 자를 모두 차명에 처하라. 심지어 주동자를 차명에 처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며 고종이 더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계 복귀를 기다리며 양주에서 시한 지 2년 끝내 아들 고종은 흥성대원군의 정계 복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대립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살의 왕이 되고 20살이 될 때까지는 이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운영궁이라는 장소가 있어 흥선대원군의 정치 역정을 대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종을 낳았고 12살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준비합니다. 당시 왕실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었고 순조 때부터 시작된 60년간의 세도 정치로 조성의 국정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때 철종이 때마침 후사가 없이 돌아가시고 흥선대원군은 신정왕후와 손을 잡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위로 올리게 된 거죠. 신정왕후가 수령 첨정에 나섰지만 사실은 신정왕후가 대세가 아니라 대원군이 그 실세였던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뜻이 고종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허리를 쉬게 하는 낡은 제도를 바뀌어가는 아버지의 정책은 그 자체가 국정의 스승이요 임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였습니다. 대원군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유생들까지도 이제 대원군에게 나라의 큰 어른이라는 대로라는 칭호를 올리자 했고 고종은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던 고종도 정설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도 인정하고 나라도 인정하는 그리고 유생들도 인정하는 정치가 시작된 거죠. 신미양요가 일어난 지 1년 청나라에 다녀온 연행사의 보고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고종은 달라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례적인 질문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고종을 보게 되는데 국제정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가장 신음하던 부하 친하 박규수를 청나라에 다시 파견합니다. 고종은 박규수를 통해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중심이 아니며 조선도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가게 됩니다. 중국이 이제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중국을 기대고 편승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조선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특별히 박규수의 귀국 보고는 고종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됩니다. 청나라의 어린 황제가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고종의 나이가 21살. 더 이상 섭정할 명분이 없어진 나이였지만 대원군은 여전히 국정 운영권을 놓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의 본을 받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눈뜨기 시작한 고종은 친정 선포와 함께 아버지 흥선 대원군과는 다른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1876년 2월 3일 조선은 결국 대원군의 포대를 설치한 강화도에서 무력을 앞세운 일본과 외교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고종은 대원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점점 대원군과는 멀어져 갔고 세계와 교류하며 근대화의 문물을 이용해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홀로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고종의 개화 정책에도 반발은 컸습니다. 유림들이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났고 그 무렵 고종을 제거하려는 영모 사건까지 발각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영모 사건의 주동자가 이재선이라는 자였는데 이 이재선은 고종의 이복 형이 됩니다. 이른바 이재선 영모 사건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대원군이 있었고 대원군의 지지 세력들이 유림과 손을 잡고 이재선을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거사 직전에 체포된 거죠. 사실 대원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부 열강에 맞서 힘을 키우고자 했던 대원군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원군이 생각한 것은 조금 느리게 그리고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외세 침탈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쇄국전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대원군의 입장이었던 거죠. 반면 목표는 같았지만 고종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먼저 우리 손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종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늘 흥선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을 퇴위시키려는 영모 사건까지 일어나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고 그런데 정계에서 은퇴한 지 9년째 되던 해 대원군이 정계에 복귀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1882년 6월에 이곳에서 군인들에게 밀린 월급으로 지급하던 썩은 쌀이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별기군이 생긴 뒤로 푸대접 받아온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이라고 해서 이제 소청부대, 신색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식 군인들이 분노하게 됐고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밀린 월급을 우리에게 달라고.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까지도 가세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흥선대원군을 정계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된 고종은 급기야 대원군을 부르게 되고 6월 10일 아침에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고종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9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 간의 만남은 고종은 이모군란 사태를 부탁하며 흥선대원군에게 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고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는 탓에 이처럼 전례 없는 별난에까지 이르렀으니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느냐. 지금부터 공무 일체를 대원군 앞으로 품결하라. 대원군이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다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대안책은 흥선 대원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에게 몰려갔고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자로서 대원군밖에 없었던 거죠. 고종은 심겹게 추진해온 개화 정책을 부정하는 대원군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국 수습이 되고 얼마 33일째 되던 날에 대원군은 청나라 군대에 납치되어 갑니다. 대원군이 그대로 권력을 잡으면 개항 이후에 청나라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문호개방을 하고 있던 조선정부의 정책이 다시 물거품이 될 것 같자 옛날을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청나라에서 쓴 정책이었던 거죠. 천진으로 끌려간 대원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흥선대원군의 천진에 체류되어 있을 때 친필로 쓴 원고입니다. 최진 비망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착했을 때 배멀미로 나는 혀가 빠져나와 말려들고 힘이 없어 앉지도 먹지도 못했다. 약은 고사하고 한 모금 물을 주는 이가 없었다. 서러워 흐느끼니 눈물이 쏟아졌다. 대원군의 억류 사실을 한 고종은 대원군의 소환을 요구하는 사절단을 여러 번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원군의 봉환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원군이 청나라에 억류된 지 23일째 접어든 8월 5일 고종은 흥선대원군에 추진했던 정책과 제도를 다시 폐지시키고 고종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의 척화비를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3년 1개월 만에 귀국한 흥선대원군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지만 귀국하자마자 이루어진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붐비던 운영국은 인정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동학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7월 23일 새벽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을 무장 해제시킨 후에 친일 개화파 정권을 수립하고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인 겁니다.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인 것인지 흥선대원군이 일본을 끌어들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왕권이 주도하던 나라,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닌 일본이 주도하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의 생각엔 다시 입골에서 권력을 장악하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내가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흥선대원군이 벌인 일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친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많은 원병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본에부터 매국하는 무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기원합니다. 그는 고종이야말로 그동안 나라를 망친 주범이라고 보고 민씨 세력들도 정치에서 다 몰아내고 유배 보내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함으로 아들 고종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누명까지 쓴 채 운영궁에 유배됩니다. 이 시기 대원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뮤텔 주교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1897년 3월 8일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원군이 그의 아들인 국왕과 화해를 하기 위해 나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용처해 왔는데 나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당시에 고종이 믿을 수 있는 건 선교사들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1897년 7월 대원군이 또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다. 집 주위에 근무하던 포조를 때려 포승에 묶여 끌려갔다. 거기서 대원군은 대궐로 가서 왕을 만나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바라던 전부였을 것이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원군이 끊임없이 고종을 만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8년 2월 22일 흥선대원군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 앞에서 아들과 화해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부국 강병의 꿈도 아들 고종도 그리고 잃어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구한말 마치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이 만나는 것도 같은 거대한 전환기에 아버지 흥선대원군도 아들 고종도 부국 강병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협할 줄 몰랐던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서로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부국 강병의 길을 놓치고 만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비극은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 해야 할 정치마저 대신하려 한 데서 실수한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갖지 못한 아들의 비운이 아닌가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구한말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모두가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구한말의 사건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이 그에게 있더라고. 어찌 보면 그 오랜 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가 방해해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오랜 병을 털고 이제는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할 장소 베데스다의 이적은 물의 동함이었고 물이 동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습니다. 낫기 위함이었죠. 물의 동함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은 전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한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확설인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니었고 단지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심지어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오랜 병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육체적 절망도 절망이지만 정신적 절망 상태인 그에게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곧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약속하시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으심은 그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약속에서 생기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소망과 약속에서 생기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낫고 싶은 건가? 이 구한말과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는 건가? 정말 믿음이 있냐? 낳기를 원하느냐? 진짜 소망이 있기는 한 거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다른 이들로 인해 피해가 내게 끼치고 있다는 그의 핑계에 다시금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장 8절입니다. 내 자리를 스스로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처럼 이제 남 탓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고종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 뜻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길이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보는 나, 누구 때문에 안 되는 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군가를 제거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TV 방송 토론을 보며 일주일을 침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토론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고 각 후보들의 소위 막말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일주일이 이제는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구한말보다 지금이 난 게 뭘까요?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요? 고종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갈등이 됩니다. 누구를 선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나라의 난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오래된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는 싶으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 오랜 병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9일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론 투표 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한 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일 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에 대해 부합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선택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택한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결정에 후회가 없도록 성실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5년의 대한민국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병에서 파괴돼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선택한 나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된 병,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이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